미국에서는 AI 로봇들이 빠르게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8억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에서도 사람이 인공지능의 일자리 빼앗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라스베거스에서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호텔 손님을 안내하고 햄버거를 굽는가 하면 바텐더 역할까지 완벽히 해내는 인공지능 로봇 때문이었죠. 호텔과 식당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점점 더 발전하는 자동화 기술과 인공지능 로봇으로부터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비단 라스베거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향후 15년 내에 전 세계 일자리의 40%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약 70%의 노동자가 일자리의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기술 개발하면 할수록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럼 이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사회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이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일자리를 계속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정말 완벽하게 줄어들고 기계나 각종 그 IT 기술들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기가 분명 올 거란 말이죠.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이미 오래전 기계에 의한 노동의 종말을 예견했습니다. 과연 그의 말처럼 인간은 노동이 사라진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인류의 탄생 이래로 인간은 늘 노동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인류는 앞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노동이 사라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노동이 사라진 미래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도 사람들은 어김없이 일터로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거나 일을 하기 위한 준비에 쓰고 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왜 일을 할까요? 인간에게 노동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노동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에게 노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시대와 나라별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들, 그 어원을 살펴보면 슬픔, 고생, 역경, 심지어 고문 도구에서 파생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노동은 고통스러운 활동을 의미하고 있었죠. 왜 이토록 노동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을까요? 고대 원시 사회의 인간은 수렵과 채집 등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산물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선택이 아닌 생존 그 자체였죠. 귀족 사회로 접어들면서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소유해 노동하게 하는 노예제가 바로 그것이죠. 노예는 자기 소유의 재산은 물론 그 어떠한 자유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노예에게 노동의 대가는 아주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받는 것이 전부였죠. 이들에게 노동이란 생존하기 위해 자유의 박탈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노예제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봉건제야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유도 아니고 신체적 구속을 받진 않았지만 노예와 같은 신세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인간의 노동과 생활은 철저히 토지의 기초를 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소유한 자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권력을 가진 왕과 영주들에 의해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에
노예가 아님에도 노예와 같은 생존 노동을 지속해야 했죠. 근대 시민사회로 접어들며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생산수단의 발달로 부의 축적 방향이 왕 혹은 기존의 권력가들이 아닌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판매망을 갖춘 상공인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새로운 자본가 계급들에 의해 새로운 기술과 기계들이 속속 발명되었고, 반면에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일반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아래에서 노동의 대가를 화폐로 지급받는 임금 노동자가 됐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시작됐죠. 겉으로 보기엔 평등한 거래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노동 착취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노동자들이 만든 생산품은 넘쳐났지만 정작 구매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만든 생산품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별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은 조금씩 변화해 왔지만 사실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박탈감, 소외감, 무력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동의 과정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그들이 만든 상품으로부터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했습니다. 즉, 자신이 소외된 노동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류는 전에 없이 새로운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은 누구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공유의 패러다임을 불러왔습니다. 음악, 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넘어 옷, 자동차, 집을 비롯한 유형의 재화까지. 노동자는 소비자이자 생산자, 그리고 창작자가 되어 서로의 재화와 서비스, 더 나아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자본주의는 제시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좀 그 협력적 공유경제가 아닌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의 어떤 가치들을 존중해 주면서 뭔가 서로의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노동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하고. 생존을 위한 노동의 역사 속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의 종말은 두려운 미래로 예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달리해 생존을 위한 힘든 노동은 기계에 넘겨주고 인간은 그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 고된 등산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상 정복이 목표인 등반가이고 한 사람은 그의 짐을 나르는 세르파죠. 이 둘은 같은 행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에겐 고통스러운 노동이, 누군가에겐 명예로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노동이 사라지는 미래에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러다 간혹 잊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돈을 벌어 지속할 수 있는 일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1020 세대에게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기업 텀블벅도 그중 하나죠. 텀블벅이 집중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때 영화 감독을 꿈꾸던 그가 반드시 실현시키고 싶은 일이기도 하죠. 원래 영화를 한다는 게 되게 거대한 작업이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개인들은 좀 꿈꾸기 힘든 일이고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충무로나 큰 산업에 입성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었는데 제가 겪었던 시기가 카메라가 DSLR 카메라가 거의 막 상업적인 퀄리티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어떤 막 만들면은 그걸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막 유튜브가 엄청 큰 채널이 만들어진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더 작은 개인이, 더 작은 팀이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제품이나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겠구나.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금은 필요할 텐데 그 자금을 어떻게 모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에 취업 전선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청년들. 그들에게 텀블벅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정규 앨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레이트리라는 밴드 그 음반에 관련된 이제 펀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텀블벅 미팅하러 왔습니다. 텀블벅이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창작자가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반드시 창작의 결과물이어야죠. 투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되는 것에 돈이 모이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니게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될 아이디어를 올리고 거기에 장래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돈을 모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돈이 되는 아이디어에 돈이 몰리는 구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같은 리워드형을 현재 텀블벅을 지향하는 이유는 돈이 되든 안 되든 재밌는 시도에 어떤 공감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힘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에서 일이라는 걸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 저는 되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문화예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겠죠. 여러 사람 시 쓰고 노래 부르고 그다음 소설 쓰고 그다음 자기 삶들을 계속해서 기술해가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어떤 생산되는 이 그 영상의 퀄리티나 영상 자체의 어떤 그 뭐 양을 보면 이미 이제 그렇게 넘어선 거죠. 이제 즐거움을 위한 어떤 행위들 놀이로서 전환되니까.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1인 창작자들에게 텀블벅의 시도는 매우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하연 씨는 요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한국 요괴 대백과 제목만큼이나 생소한 모습의 요괴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이 책은 텀블벅에서 펀딩 하루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한 것을 넘어 목표 금액의 2000%를 초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점점 더 줄어드는 독서 인구, 가뜩이나 어려운 출판 시장에서 화려한 경력도 그럴듯한 출판사도 없던 하연 씨에게 크라우드 펀딩은 기회이자 큰 도전이었죠. 우리나라 게임만 봐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게임이 있는데 막상 한국의 신화를 적용한 게임은 정말 극소수예요. 하다못해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등장하는 몬스터의 외형적인 고증 오류라든지 아니면 캐릭터 설명 자체 오류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 과연 누가 요괴를 좋아해 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취향을 저격당한 수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며 설화 속에 잠들어 있던 요괴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뭔가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최소 수량 자체를 적은 수량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리자마자 급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100%가 달성되고 200%가 넘기 시작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역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계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첫 번째 펀딩에 이어 두 번째 펀딩까지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하연 씨는 다음 작품에 대한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찾는다는 이곳.
오랜 역사와 신비를 간직한 우리의 옛 궁궐입니다.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하연 씨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로 빠져듭니다. 어쩌면 오래전 이곳에 존재했을지 모를 요괴들.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아시는 물개라는 요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복궁을 들쑤셔 나서 왕실 사람들을 곤란에 빠지게 했던 그런 요괴인데 처음에는 요괴의 외형적 형태가 자료에 담겨 있기도 했지만 그 자료가 일부이기 때문에 그 덧붙이는 작업을 어떻게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복궁에 와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모든 문학 작품이 그러하듯 당대를 대표하는 요괴 이야기에도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가 담겨 있다고 믿는 그녀. 그렇기 때문에 요괴마다 철저한 고증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죠.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던 그녀에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 둘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잡은 걸로 이제 방아 있잖아요. 네네. 찍는 방아. 네네. 그 방아가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방아가 말을 하는. 네, 근데 그 방아 자체가 괴물은 아니고 네. 블로그에다가 신화나 요괴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올려놓곤 했었어요. 이제 그거를 수익이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제 뭐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이야기나 동화나 아니면 웹툰을 만드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쓰라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모아놨었는데 주하연 작가님께서 이제 한 권은 혼자 하셨거든요. 그때 저한테 그 여기 블로그에 있는 자료들을 좀 써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찾아내는 게 있으면 모두를 만족시킬 작품을 줍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덕분에 감당해야 할 일은 더욱 늘었지만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제작 생산 구조에서는 되게 이런 다양한 공감을,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저작물이 나오기 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판사라고 하는 어떤 게이트키핑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은 어떤 자기 얘기,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 콘텐츠를 갖고 있어도 이걸 표현하기에 좀 어려운 구조였었는데 거기서 텀블벅 같은 시스템이 갖는 의미는 영상이면 영상, 출판이면 출판, 패션이면 패션 이런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제 본명인 주하연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사실 하하라는 또 다른 이름도 있어요. 근데 그걸 짓게 된 계기가 이제 하하라는 사람이 내는 웃음소리처럼 제가 만드는 작품을 받는 분들이 좋은 웃음, 기분 좋은 웃음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짓게 된 뜻이고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점을 꼬집을 수 있는 혹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높은 곳을 향해 내달리는 치열한 도시의 삶 속에 내 자리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를 응원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가 누구의 길도 아닌 자신만의 방향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대학가는 축제 분위기로 한껏 들뜹니다.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로 가득한 이곳에서 유독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실제 소방관분들이 입으시는 거기 때문에 불에 안 타거든요. 그을리기만 하고. 승우 씨는 크라우드 펀딩 최초로 실제 소방관들이 입던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죠. 처음 만져보는 낯설고 신기한 방화복만큼이나 소방관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오늘 승우 씨는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는 방화복을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르실 수 있고 이제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르신 다음에 옆에 보이시는 자수 원하는 문구를 또 자수로 넣어드릴 거예요. 뜻밖의 체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내게 가장 의미 있는 문구를 귀한 생명을 구하는 방화복 조각에 새겨봅니다. 그렇게 탄생한 세상에 하나뿐인 키링. 한 번도 이제 만져본 적도 없고 이렇게 접해볼 수 없었던 그런 건데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 이런 작품이 하나 나오게 돼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만 알고 있다고 사실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분들과 더 많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 많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편입니다. 지난해 정식 출범한 119 레오는 이승우 대표가 대학교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단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그 취지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일이 됐죠. 저희 119 레오는 일단은 알리오 자체가 그 레스큐 이치 아더에서 앞글자를 따와서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소방관 분들이 우리를 구해주듯이 우리도 함께 소방관들을 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된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방, 파우치, 열쇠고리 등 119 레오가 만든 다양한 제품 가운데서도 가방은 불과 물에 강한 방화복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린 119 레오의 대표 상품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판매한 수익금의 대부분을 소방단체에 기부하거나 소방관들의 차후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소방관 자체를 바람 업무 직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을 정도로 바람 업무, 그러니까 업무 중에 바람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좀 죄송스럽게도 우리나라 법안 자체가 조금 이제 미흡하다 보니까는 소방관 분들이 현장에서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것들을 공무상 상해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저희는 주목하고 있고 성한데 없이 그을린 방화복이 말해주듯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 그렇게 영웅이라 칭송받는 그들이지만 정작 영웅의 그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소방관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폐방화복 업사이클링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역 잘 익히면은 나름 또 버려진 방화복이 새 생명을 얻는 이곳. 이승우 대표는 오늘 119 레오의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방을 찾았습니다. 그가 구상한 디자인에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져 훌륭한 업사이클링 제품이 탄생되는 것이죠. 숱한 화재 현장에 노출되는 방화복의 사용 기한은 3년. 때문에 버려지는 방화복만 해도 연간 만여 벌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다한 폐방화복이 119 레오를 통해 다시금 훌륭한 원단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밝아요. 근데 이쪽을 보면 이렇게 식빵 겉에가 탄 것처럼 밤색으로 변해 있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구워진 거죠. 소방복이 자체가. 되게 힘들게 일을 하시구나. 이분이 얼만큼 몇 명이나 그 인명을 구조했을까. 누군가 묻습니다. 왜 하필 소방관이냐고.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 김범석 소방관님 같은 경우는 혈관 육종암을 통해서 이제 사망하셨고 그런데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화재 출동이라든지 구조 출동들을 나가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굉장히 많은 유해 물질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상 승인이 나지 않아서 2015년도부터 소송을 진행하셨고 김범석 소방관님 같은 경우는 다른 판결들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판결일 것 같아서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정보들을 얻게 된 거죠. 또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실물 사회에서는 잘 못 듣지만 그 SNS 통해서는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공부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뭐 국가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에 우리가 귀속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사회적 가치 또 내 주변의 어떤 문제, 내 친구의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골목의 문제들에 좀 그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 내가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돈이 흐르게 하는 일.
소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생존을 위한 노동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숙제, 바로 복잡한 미로가 돼버린 옷장 속인데요. 지희 씨는 오늘 그동안 미뤄두었던 숙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지? 아니 이 바지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네요. 네. 아, 골프 칠 때 입으려고 샀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필요보다 더 많이 사는 우리들. 이렇게 많은 옷들이 옷장 속에 잠들어 있었다는 걸 비워내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것 같은데 옷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이제 구석에 안 입는 것들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던 것들 찾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때문에 영영 잠들 뻔한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죠. 되게 좋은데요 진짜? 네. 감도 너무 좋은데요? 크신 분들 입으면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입으시던 거예요, 이거는? 재작년인가? 별로 안 되셨네요? 근데 왜 좀 더 찌셨어요, 그때에 비해서? 작아졌다고. 사실 오늘 옷장 정리를 시작한 이유는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좋은 정장 한 벌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면접 보는 학생들이 이렇게 옷을 빌려 입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시죠? 네. 요즘 학자금 대출을 대부분 받는데 졸업하자마자 빚이 너무 많아서 첫 출발부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취업이 좀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 그 수준이 예전에 어려운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심각하게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이제 원서는 뭐 100군데 내도 면접은 몇 번밖에 못 보니까 자기가 심리적으로 이제 좀 탈락해가지고 안 되겠지 하면서 뭐 정작 꼭 필요한 시점에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덜컥 면접 보러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급하게 구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 젊은 이제 대학생들, 구직자분들 많이 어려우실 텐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증하는 거, 나누는 삶 알려주면 아이들도 커서 자연스럽게 베푸는 삶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삶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뜻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옷을 사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버려지고 있는 현실. 한 해 평균 수억 벌의 옷이 버려지지만 의류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옷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걸까요? 가치가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효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생산성은 올랐으나 만들어진 것 자체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활용성 같은 경우에는 되려 형편없이 낮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현재 산업사회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어떤 지구의 자원이라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사회, 개인 그리고 지구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커다란 미덕이 아닐까. 옷장에 잠들어 있던 정장들이 깨어나 누군가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증된 정장들은 이곳 열린 옷장으로 모입니다. 나에겐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겐 절실한 그 지점이 서로 연결되게 하는 것. 열린 옷장은 사람들의 참여와 연결을 통해 공유 가치를 실현하는 정장 공유 플랫폼입니다. 정장에 필요한 것이라면 넥타이부터 구두까지 모든 것이 공유 가능한 이곳. 이들에게 공유는 일상적인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장이랑 안에 블라우스, 탑, 그다음에 치마랑 구두까지 다 빌려요. 자취생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항상 그냥 싸게 빌려서 좋은 옷 입고 면접도 보러 갈 수 있고. 손질까지 말끔히 마친 의미 있는 정장이 공유되는 순간. 이게 타이까지 같이 있는 거. 이거 비증받아가지고 저희가 라인을 다 수선을 해놓은 거예요. 올 때 집에 안 입는 거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가져가실 때 이제 한 벌 가져가셨잖아요. 네. 오실 때 이제 반납도 하시면서 한 벌 더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네, 종종 있으세요. 이제 청년구직자들은 없어서 빌리는데 저렇게 결혼식 가시는 분들은 사이즈가 갑자기 불어나서 못 입는 경우가 제일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 입겠지 하고 몇 년 뒀는데 사실은 다시 입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냥 기증해야겠다 이러고 갖고 오시는 경우 많으세요. 열린 옷장에는 늘어가는 정장만큼이나 옷에 담긴 못다한 이야기가 쌓여갑니다. 시골 부모님의 쌈짓돈으로 마련한 첫 정장을 기증한 고학생. 그 행운으로 수십 번 면접 끝에 합격 소식을 전해준 청년. 그 고마운 마음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 혁신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IT를 바라볼 때 그걸 돈벌이로 바라봤고 빠른 인프라를 깔므로 인해 가지고 산업이 융성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로 바라보러 접근을 했기 때문에 IT와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변화,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 문화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해 왔었어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회, 네트워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철학 같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부작용은 가능한 한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날 수 있는 가치는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율하는 그런 정신이 이제 필요한 거죠. 기술은 우리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켰지만 그 속도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빠르게 가기보다 더 멀리 가기 위해 속도의 균형을 맞춰야 할 때죠. 닷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기업의 숙명과도 같은 이윤 추구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기보다 우리 사회의 가려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장기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믿는 회사. 닷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점자 스마트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합니다. 시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이런 많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더욱더 이제 사회에 나오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연결을 해주자. 이 점자 셀로. 같은 직장에 취직했던 장애인 부부가 취업 석 달 만에 동시에 해고됐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정 씨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22인치 모니터를 보며 일하는데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3억 명, 국내 약 25만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기 어려워 평범한 일자리에서조차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닷은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볼 수 없는 액정 화면 대신 점자 셀로 이루어진 시계 화면은 스마트폰으로부터 텍스트 정보를 받아 점자로 변환시켜줍니다. 덕분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세상과 소통하는 일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 결과 설립한 지 불과 4년 만에 닷은 그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오늘의 이 일을 하는가, 우리가 보고서를 쓰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기업의 수익이 내야 되는 공식이 있다라고 치면 그 안에 저희가 그 소셜이란 가치가 상수로 딱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기업의 수익을 내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스스로가 계속 각성해 있어야 되기도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길 땐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은 단지 풀어야 하는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자 그 문제는 더 이상 과제가 아닌 혁신의 아이템이 됩니다. 제가 워치에 대한 기능을 더 잘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하지 못하실까? 알고 보니 제가 대명사를 많이 쓰더라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 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근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두 번째 셀, 세 번째 한번 만져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새끼손가락 근처 버튼 만져보세요. 아, 이게 다르구나. 점자 비우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 가운데 닷은 시각장애인의 시선에서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 상담사 역시 닷메이트라 불리는 시각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맡고 있죠. 누구보다 고객의 고충을 잘 알기에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민이를 통해서 점자를 배우고 학습을 하면서 내가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냥 사회의 약자가 아닌 사회의 한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가 닷을 끊임없이 혁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혁신은 우리가 매체를 통해 접해오던 혁신의 의미와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소셜벤처라는 개념이 이게 바꾸면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소셜벤처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저는 사회혁신 기업이라는 게 적절한 번역이라고 봐요. 혁신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기술혁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혁신이 있어요. 기술혁신은 소셜벤처보다 대기업이 더 잘해요. 왜냐하면 연구개발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회혁신은 소셜벤처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회혁신의 주체는 사실 정부였어요. 정부가 다양한 사회 서비스 또는 몇 가지 정책을 가지고 사회를 바꿔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혁신의 현재까지의 어떤 흐름이었다고 보면요. 그런데 이제 사회혁신의 주체가 저는 소셜벤처 전환돼야 된다고. 단단한 벽 속에 우리는 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은 종종 잊곤 합니다. 그렇게 삭막한 공간이 되어버린 도심 한가운데 사회혁신을 위한 작은 변화의 불씨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선 사회의 혁신가들. 체인지 메이커라 불리는 청년들이 한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쭉 있어 왔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사회적 기업, 소셜 섹터, 비영리 섹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보상 자체가 그들이 하고 있는 멋진 일만큼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 개개인이 다 이미 충분히 어벤져스만큼 멋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할까? 그럼 이들을 한데 뭉쳐서 원래 어벤져스도 다 같이 뭉쳤을 때 그 파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임,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 헤이그라운드는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공유 오피스이자 커뮤니티입니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은 나와 내 주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자양분 삼아 조금씩 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죠. 그 결과 헤이그라운드는 550여 명의 사회혁신가들이 입주한 소셜벤처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화의 씨앗을 만드는 일은 긴 시간과 체력이 필요한 일이기에 헤이그라운드는 이들이 지치지 않고 각자의 씨앗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죠. 사회혁신가들이나 소셜벤처들은 이미 충분히 유의미한 혁신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씨앗들은 이미 있는데 이제 이 씨앗들이 싹을 틔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교육 차원에서, 주거 차원에서, 그리고 뭔가 일과 관련된 차원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들을 한데 모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좋은 이 씨앗들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좋은 환경,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많은 혁신가들이 업무에 필요한 좋은 환경과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현실. 이들에게 물리적 공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함께 협업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비즈니스를 보고 저희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차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보고 실제로 차용만 할 뿐만 아니라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특히 교육 분야다 보니까 같이 여기 종사하고 있는 교육 분야라거나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연구 분야에서 이제 특장점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이나 이제 직원분들을 만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노하우나 그쪽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사실 여기서 같이 일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헤이그라운드라는 지붕 아래 제각기 다른 개성과 관심사로 모였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익을 위해 경쟁하는 일보다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지속하는 것. 그렇게 조금씩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 목표를 향해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체인지 메이커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찾을 때 이렇거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또는 이런 뭐 종교 경전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 그것도 뭐 사회적 가치죠, 사실은.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그 모든 생물은 소중하다. 이런 게 되게 소중한 사회적 가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의 이 영역 안에서의 사회적 가치들은 그거랑 비슷하지만 크게 보면 그것이지만 작게 보면은 내 옆에 내 동생에게 내가 양보하는 것, 그 다음에 동생에게 양보하는 것을 넘어서 내 이웃의 힘든 아이들을 돕는 것, 그 다음에 그 돕는 것을 넘어서 이웃의 힘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마을 안에서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사실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확장되는 거잖아요. 헤이그라운드를 필두로 청년 사회 혁신가들의 성지가 된 성동구에서는 매년 소셜벤처를 위한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 전국의 수많은 사회 혁신가들과 그 취지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기대 속에 그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 사회가 뭐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회적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90대 10이 아니라 이제 99대 1의 사회가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 또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핵심적인 키 이슈가 바로 사회적 경제인데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소셜벤처는 영리기업과는 그 목표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저희 팀은 바다를 보면 감성에 젖으면서도 쓰레기를 주울지 않은 되게 멋있는 팀들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하는 혁신 경연 대회도 있고 아시아 소셜벤처 경연대회, SBCA라는 이런 대회도 있고 하면서 소셜벤처들을 위한 어떤 대회나 이런 행사, 장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부쩍 많아지고 있는 거 좋은 거죠,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119 레오 역시 이곳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소셜벤처 혁신 경연대회 수상팀이기도 한 119 레오는 그 결과에 힘입어 최근 평생 잊지 못할 결실을 맺기도 했죠. 1021번의 현장 출동, 수백여 명의 시민을 구조해온 김범석 소방관. 그는 2014년 혈관 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1에 생긴 비극이었죠. 하지만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공무상 상해로 인정받지 못했고 가족들은 힘든 싸움을 이어와야 했습니다. 그의 사연은 119 레오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119 레오는 김범석 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상 상해를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소방관들을 위해 모금 활동과 홍보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김범석 소방관의 최종 판결이 있던 날, 어쩜 오늘이 소방관 복지라든지 처우 개선에 있어서 획기적인 선을 그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 김범석 소방관의 이제 재판이 5년 이상을 지금 끌어왔었는데 최종 승소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선례가 돼서 그렇게 이제 아프고 힘든 소방관들이 이게 선례를 삼아서 좀 승소를 계속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승소를 염원했던 이승우 대표에게 이날의 판결은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 부족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 있는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좀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더 많아지면은 노동에서 일로 전환하는 이 과도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직업을 통해서 갖게 되는 어떤 즐거움 또는
내가 어떤 일을 그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이익도 생각하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것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이 가도기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맞닥뜨리거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일 또는 노동에 대한 자세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셜이라는 이름과 함께 더 넓고 다양해진 우리의 세상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의 자유 또한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단지 노동이 아닌 그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동이 사라지는 미래에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가치를 실현하는 일로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은 이렇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